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홍제천을 걷다 보면 곤충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곤충이란 무엇인가? 곤충은 동물계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곤충은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서 육지를 비롯해서 물속에서도 살고 공중에서도 살고 어느 곳에나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곤충은 그 뜨거운 사막과 뜨거운 온천에서도 또 눈 덮인 산, 얼음, 호수까지 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곤충은 크기가 이제 작은 것보다 약간 큰 것까지 있지만 크기가 아주 작아서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살 수 있고요. 또 척추가 없죠. 그래서 무척추 동물이어서 포유류라든지 어류, 파충류, 조류하고는 좀 다르죠. 곤충은 절지 동물입니다. 절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다 마디가 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죠. 보호 역할을 그러면은 단단히 해줘야 되는데 뭘로 보호를 할까요? 왜 골격과 관절로 된 다리가 있지만 다리가 6개여서 다른 절지동물과는 구분이 되는 게 곤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날개가 있어서 먹이를 찾아 넓은 지역을 날아다니죠. 날개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얼른 날아가 버리잖아요. 오늘날 그 곤충이 알려진 게 약 몇 개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100만 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종류도 더 많다고 하니 엄청나게 큰 무리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뭘까요? 홍제천에 하루살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녁에 특히 나가면은 하루살이에 속하는 이 곤충은 딱 하루만 살까요? 하루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명이 아주 짧아서 그냥 하루살이라고 하죠. 유충은 물속에서 살고요. 이제 성충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산다고 합니다. 떠나가. Yeah. Finally I realize that I'm nothing without you. I was wrong, forgive me. 파도처럼 부서진 내 마음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너희처럼 사라진 내 사랑 무시처럼 지워지지 않아 한숨만 땅이 거지라시죠 가슴 속에 묻지마 스피죠 네가 없인 단어를 더 못 쓸 것만 같았던 now 생각과는 다르게도 그럭저럭 혼자 잘 살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 나 무대다 멈춰 now 헛된 기대 걸어봐도 이젠 소용없잖아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 내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을 걸 수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밤을 지새우죠 수백 번 지원해줘 떠나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 만해 그럭저럭 견뎌낼 만해 넌 그럴 수
들었던 너와 나 우리 마주친다 해도 못 본 척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죠. 자꾸만 옛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 넌 늘 그 사랑과 행복하게 넌 늘 내가 다른 마음 안 먹게 넌 늘 작은 믿음도와 남게 혼자지내 존나 보는 듯이 넌 늘 저 하늘같이 하얗게 누군가도 같이 새파랗게 넌 늘 그래 그렇게 웃어줘 아무 위로 찾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나를 떠나서 맘 편해지길 너를 잊고서 살아가죠 그 눈물은 다 마를 테니 하루하루 지나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덜 아플 텐데 영원히 함께하자던 그 약속 이젠 추억에 묻어두길 바래 baby 널 위해 믿어지 믿어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날 찾지 말고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Oh girl I cry cry yo my all Say goodbye bye oh my love Don't lie lie yo my heart Say goodbye 네, 빅뱅의 하루하루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곤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날개가 있는 최초의 곤충은 3억 년 전에 지구를 덮고 있던 숲속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초기의 화석을 보면 이제 뭐 바퀴, 잠자리 뭐 이런 지금 현존에 있는 그거 굉장히 흡사하다고 해요. 가장 오래된 화석의 곤충은 대부분 오늘날에는 살지 않는다고 해요. 아마도 이 초기 곤충은 날개 길이가 70cm나 된다고 하네요. 또 날개가 크고 접히지도 않아서 빨리 도망칠 수 없었겠죠. 또 어떤 빨리 도망칠 수 없으니까 포식자의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곤충 이런 진화 과정을 좀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화석이죠, 화석.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곤충이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작고 약하기 때문에 진흙에서 그 퇴적층에 묻혀서 화석이 되기도 전에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은 만들어진 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곤충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게 확실히 알려지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 남부에서 발견된 나방날개 석회암 화석이 있어요. 이 날개 화석은 날개 비닐의 색소가 화석이 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모양의 일부도 4억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이런 화석이 많이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색깔도 그대로 조금 보이고요. 연한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호박, 우리가 지금 먹는 호박 말고 그 보석 호박 있잖아요. 호박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4만 년 전에 그 소나무를 보면 이렇게 줄줄 흐르는 그
물질 있죠. 우리가 송진이라고 하는 걸 수지라고 하는데 수지 화석에서 이제 발견이 됐죠. 나무에 갈라진 틈이나 상처에서 이제 수지가 흘러나오는데 막 이게 되게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에 이제 곤충들이 이제 유혹당한 거죠. 와가지고 수지 표면에 붙어서 이제 수지 속에 파묻힌 거죠. 그 뒤 곤충은 수지와 함께 굳어서 땅 속에 묻혀서 그게 수백만 년이 지나 바다로 흘러 들어왔고, 호박과 되게 비슷하지만 그 코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펄은 이것도 이제 화석이죠. 이 속에 꿀벌이 아름답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대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꿀벌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펄은 얼마나 됐을까요? 1000에서 100만 년 된 화석이라고 합니다. 뭐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소나무류의 이제 그 가지에서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지에 덮여서 이제 영원히 보존이 되잖아요. 그들은 불행한 죽음을 이제 맞이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뭐 4만 년 전에 있던 그런 꿀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홍제천을 걷다 보면 이렇게 각닭이 모기하고는 다른 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3,500만 년 전에 그 연못, 호수 이런데 그 진흙 퇴적물이 묻혀 있던 것들이 발견되는데요. 그 퇴적물은 입자가 되게 곱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와 다리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엄청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약간 비행용 날개와 길게 늘어진 다리는 아메리카 대륙이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변하기 이전에 생활에 아주 잘 적응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약간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고, 날개의 2배, 한 3배 정도 이상 보이네요. 홍제천을 걸으면서 각닭이를 보며 이게 예전에는 이 각닭이가 어떤 모양이었는데 지금 현재 각닭이는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더 재미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손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꿈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 다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책 깊은 이 밤에 남겨진 자리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 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휘 불어와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은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남았어 나니 새도록 나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eave?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오늘 부정에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네,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들어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도 이 각닭이라든지 꿀벌 많은 곤충들이 날아다녔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오래된 잠자리와 가장 큰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오래된 잠자리는 영국 더비셔주 볼스보 콜리얼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하 700m의 탄층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잠자리는 3억 년 전에 하늘을 날았으며 날개 길이가 20cm나 되었다고 합니다. 날개가 20cm나 되었으면 상당히 큰 거죠.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큰 잠자리보다도 더 크다고 하네요. 그러면 가장 큰 잠자리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주 깁니다. 테트라칸타기나 플라기아타라는 이 잠자리는 보르네오 산으로 오늘날 살고 있는 가장 큰 잠자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잠자리는 미국에서 발견된 화석인데 날개가 약 60cm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점이 있어요. 갈색 반점이 있고 잠자리의 날개는 접히지 않죠. 날개는 접히지 않은 채로 이제 그 화석이 되어 있는데 그 배 끝부분이라든지 날개맥 이런 게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네요. 또 돌이 된 잠자리도 있습니다. 영국의 남부에서 발견된 이 작은 잠자리와 같은 화석은 좀 비교적 흔한 편이라고 해요. 이런 곤충은 식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자식물, 약 1억 년 전에 종자식물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 화분과 꽃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먹이가 생겼겠죠. 이로 인해서 곤충이 훨씬 더 번성이 됐고 곤충에 또 의해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종자식물 역시 더 번성이 된 거죠. 곤충과 식물은 함께 이렇게 번성을 하고 진화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 별빛 물든 언덕에 그 꽃 따라왔다가 잠드는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가을빛 물든 언덕에 뚫고 따라왔다가 작은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어지럽 맹맹 날아가는 고추 잠자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곤충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홍제천을 걸으시면서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곤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물속 생물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제천을 이제 걸어요. 걷다 보면은 물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번 물속에는 도대체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라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서생물이라고 해요.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유수역 서식지가 어디냐, 계류냐, 그러니까 계곡에서 흘러오는 거냐, 평지 하천이냐, 강이냐, 하구냐, 뭐 이렇게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홍제천은 평지 하천인 거잖아요. 그래서 평지 하천은 이제 평지를 흐르는 하천을 의미하지만 사실 계류와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하천이라는 것은 주변에 산이 있어서 산에서 뭔가가 그 발원을 해서 산에서 흘러오는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는 않아요. 산지 이제 하부에서 시작하는 거를 평지하천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하천들을 포함해서 평지하천이라고 하는데, 하천에 비해서 이제 수폭도 좁고 그 뭐 하상에는 그 돌
뭐 호박돌이라고 하죠. 자갈 모래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합되어서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큰 평지하천은요, 뭐 하중도, 범람원, 배우습지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지만 평지하천은 농경지나 아니면 뭐 주거가 주로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관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오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취수를 이제 목적으로 그 다양한 하천 사업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성이 보존된 하천이 좀 아무래도 적은 편입니다. 이 저서성 무척추 동물들은 그러면 먹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썰어 먹는 무리가 있고요. 주워서 먹는 무리도 있고요. 걸러 먹는 무리도 있습니다. 또 긁어서 먹는 무리도 있고요. 잡아 먹는 무리도 있고, 또 수액을 이렇게 빨아서 먹는 무리도 있고요. 기생하는 무리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썰어 먹는 무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는 강도래, 특히 뭐 민강도래과 흰 배민 강도래과 꼬마 강도래, 홍제천에서도 이런 강도래과가 나오거든요. 또 날도래 무리, 우묵날도래과 네모집 날도래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계류와 같은 하천의 상류부에서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그 큰 그물 강도래 뭐 이런 것들이 홍제천에서 이제 나왔었죠. 또 주워 먹는 무리는 어떤 게 있을까? 강하루살이, 가는 무늬 하루살이 종류가 이제 주워 먹는 무리입니다. 하루살이가 이 유충은 이렇게 물속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충이 되면 이제 그 육지로 올라간다 그랬죠. 주워 먹는 무리는 일반적으로 담수 생태계에서 이제 그 출현 종수와 개체 밀도가 되게 높고 평지 하천과 강에서 그 구성비가 매우 높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걸러먹는 무리가 있죠. 이 걸러먹는 무리는 이 주워먹는 무리하고 좀 다른 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막 내려오면 그 수중에 이제 먹이원들이 이제 같이 떠나려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물망을 만들거나 몸에 구조물을 이용한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큰 돌 위나 돌 사이에 깔때기 모양 그물망을 만들어 가지고 망 속에 이렇게 딱 먹이가 걸리잖아요. 그걸 뜯어 먹는다고 해요. 빗자루 하루살이와 먹파리 같은 경우는 부채 모양 구조물을 이용해서 그거를 걸러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기물량이 풍부하고 그 호박돌과 자갈로 이루어진 평지하천의 그 이제 여울 구간에서는 줄 날대륙과를 중심으로 걸러먹는 무리의 개체가 폭발적으로 증식을 해서 우점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코요태의 우자 들어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긁어먹는 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긁어먹나? 긁어먹으려면 뭐가 조금 있어야 될까요? 튼튼한 좀 큰 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고 아주 강한 강모를 이용해서 호박돌과 자갈로 이루어진 하상을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긁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계속 아까부터 호박돌 얘기를 했는데, 조약돌은 들어봤는데 호박돌을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호박돌과 조약돌의 차이는, 호박들은 호박 모양의 천연석으로 가공을 하지 않는 그 돌인데요. 18cm 이상의 크기를 호박돌이라고 하고요.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인데 10에서 20c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호박돌, 조약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막상 가서 보면은 늘 보던 돌이에요. 매끈매끈한. 근데 그 크기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이 긁어먹는 물에 해당하는 거는 주로 뭐 하루살이 무리하고 딱정벌레 물이라고 해요. 특히 맵시 하루살이, 물사갓벌레 이런 것들이 긁어먹는 물이라고 합니다. 또 잡아먹는 무리가 있어요. 살아있는 먹이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섭식을 하는 이제 무리죠. 크게 이제 잡아먹는 무리와 찔러먹는 무리로도 구분을 한다고 해요. 잡아먹는 무리는 살아있는 먹이 전체를 삼키거나 작은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먹는데, 잠자리와 뱀잠자리 무리, 그리고 딱정벌레, 강도래 무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일부 이제 노린재 무리는 이제 찔러먹는 이제 무리인데, 얘네들은 뭐가 잘 발달되어 있냐면, 앞 다리를 이용해서 먹이를 이렇게 포획을 탁 한 다음에 뾰족한 입으로, 이제 입이 뾰족해야 되겠죠. 그래야 조직을 뚫어서 체액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무리라고 합니다. 이 잡아먹는 무리에서는 먹줄 왕잠자리, 그 잠자리도 그 유충이 전부 다 물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물자라 이런 것들이 전부 잡아먹는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수액을 빠는 무리가 있는데, 수생식물이나 이끼 뭐 이런 것들, 뾰족한 입으로 찔러서 수액을 빨아먹는 무리로 일부 노린재와 날도래 무리가 이에 이제 해당하는데, 애날도래라고 있어요. 또 꼬마 물벌레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액을 빨아먹는 무리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생을 하는 무리, 어떻게 한번 얹어서 살아보자 하는 거죠. 숙주의 봄에 기생해서 이제 에너지원을 이렇게 척 확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물벌 같은 경우는 일본 가시날도래 유충에 이렇게 기생을 해서 침을 탁 꽂고 체액을 쪽쪽 빨아먹고, 노끈 모양 호흡관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연가시 들어보셨죠? 연가시나 물벌류, 물벌, 벌은 벌인데 물속에 사는 벌, 물벌, 이런 것들이 기생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코끝이 시려오는 계절 속에서 오늘도 난 그리워해요. 밋밋하게 텅 빈 내 가슴 속에서 이름 없는 꽃이 피네요. 하염없이 먹구름이 몰려오죠. 내 맘은 갈 곳을 잃어요. 의미 없이 읊조리는 이 말들도 그 누가 들어주려나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은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이 비가 너를 씻
물속을 거니는 것처럼 빌리어 코스티 노래였습니다. 코끝이 시려오는 계절 속에서 오늘도 난 그리워해요. 네. 그 무척주 이 저서생물 모니터링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이 저서성 그 무척주 동물을 그 기록을 할 때는 이제 그 지표 생물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질 이거를 통해서 수질 등급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매깁니다. 그 지표 생물군이 29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데요. 대충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플라나리아류, 두 번째 선충류, 세 번째 실지렁이류, 네 번째 거머리류, 다섯 번째 복종류, 여섯 번째 부종류, 일곱 번째 엽새우류, 가재류, 여덟 번째 등강류, 새뱅이류, 아홉 번째 톡톡이류, 열 번째 개똥 하루살이, 연못 하루살이, 등딱지 하루살이류, 그 다음에 11번째 강하루살이, 동양 하루살이, 납작 하루살이, 세갈래 하루살이, 등줄 하루살이. 12번째 하루살이류, 이제 나머지 지금까지 했던 하루살이 말고 기타. 그 다음에 13번째가 고려 측범 잠자리, 쇠 측범 잠자리. 14번째 잠자리류, 기타 잠자리류. 15번째가 강도래류, 16번째 뱀 잠자리류. 17번째 물날도래류, 광택 날도래류, 입술 날도래류. 18번째가 날도래류, 그 지금까지 속했던 거 말고 기타요. 19번째가 여울 벌레류, 물삿갓 벌레류. 20번째가 딱정벌레류, 이제 기타. 21번째가 각다귀류, 22번째 등해류, 23번째 나방파리류, 24번째 먹파리류, 25번째 깔따구류, 붉은색, 26번째 깔따구류 흰색, 27번째 맷모기류, 28번째 개울 등해류, 29번째 꽃 등해류.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수질 판정용 그 기록 용지에 이런 예시를 이제 들어서 체크를 합니다. 홍제천에는 어떤 종류가 나왔을까요? 12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때 플라나리아, 돌거머리, 조개넓적거머리, 넓적거머리류, 주름다슬기, 고체다슬기, 웬돌이, 물달팽이, 개똥하루살이, 먹파리, 깔따구 1, 깔따구 2, 물벌레. 이 물벌레는 아셀러스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되게 적게 나온 거예요. 홍제천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내부 순환도로에 영향이 있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저서 생물도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모니터링 하면서 그 발견되었던 그 플라나리아 물이라든지 연가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저 혼자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두 회는 저 혼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방송을 했던 김미경 선생님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저서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세 번째 코너인 보통은 홍제천 식물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시대에 따른 식물 분류학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하고자 합니다. 고전 분류로는 고대 사람들도 이제 이 식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막 분류를 해놨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식물을 논리적으로 분류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해요. 초본, 관목, 교목으로 나눠서 약 480여 종으로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재했던 빗자루 속이라든지 산사나무 속, 당근 속, 수선화 속은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한 분, 디오스코리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리스의 이분도 똑같이 그리스의 식물학자예요. 약초의 그림과 특징, 산지, 그 당시의 용도를 설명한 책을 저술했다고 해요. 그 유사한 특징을 가진 식물들인 이제 산형과 그 우산 모양, 꿀풀과 등을 모아서 기재를 했는데 그분이 기재했던 바람꽃 속, 산토끼 꽃 속, 알로에 속, 쥐방울 덩굴 속도 지금 오늘날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분류법입니다. 또 초기 그 식물 분류학은 이제 17세기 접어들면 그 식물을 어떤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보다 이 식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라고 해서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세 분이 등장합니다. 요한 바우인, 가스파드 바우인. 이분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요한 바우인과 가스파드 바우인이 형제예요. 형제가 종과 속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식물 목록에 우리가 그 이명이라고 하는 그것들 포함을 시키면서 진보적인 학문의 성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른포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바우인 형제보다 이제 좀 더 좀 뚜렷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해서 뭐 버드나무 속이라든지 사시나무 속, 너도밤나무 속, 자작나무 속, 단풍나무 속 뭐 이런 것들 오늘날에 이렇게 속명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개념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또 레이는 영국 사람인데요. 꽃의 생식 형질, 영양 형질. 생식은 어떻게 되고 영양을 어떻게 하나 이제 영양 번식과 생식 번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류군으로 해서 묶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린네 시대의 개막이 이제 시작됩니다. 스웨덴의 생물학자죠. 린네는 그 식물 분류학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그 이명법은 현재 그 식물 분류에서도 전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을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이분이 출간한 이 린네가 출간한 식물의 속과 식물의 종에 수록되어 있는 거는 몇 속이나 될까요? 1105속에 7700여 종이 그 식물 명명으로 그 선출권을 가지고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린네의 분류 체계는 뭐 수술의 숫자, 길이, 뭐 합체의 모양, 생식 형질의 단순한 특징, 뭐 이런 식물을 나누고 있어서 대표적인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나눈 거죠. 인위 분류 체계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린네 시대 이후의 분류학은 뭐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우리가 쓰이고 있는 게
린네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 식물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아버지라고 불리는 린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식물 분류학의 아버지 린네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홍지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조성진의 피아노 음악 스키르조 2번 나장조 31번 듣겠습니다.